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새로운 증거가 있습니다. 사진사 여러분, 사진 촬영을 지금 마무리하세요. 검시관 여러분, 사진 촬영이 끝나는 대로 시신의 시트를 덮어주세요. 블랙 달리아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미해결 살인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1947년 1월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여성이 빈 공터 옆을 지나가다가 잔디 위에 무언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버리고 간 마네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간 순간 그것이 마네킹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시신이었습니다. 피해자는 22살 여성 엘리자베스 쇼트였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반으로 절단된 채 피가 모두 빠져 있었고 누군가 일부러 발견되길 바란 것처럼 눈에 잘 띄는 곳에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몸싸움의 흔적도 없었고 범행이 실제로 어디에서 벌어졌는지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도 없었으며 곧바로 특정된 용의자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빠르게 블랙 달리아 살인 사건으로 알려졌고 이후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미제 사건 중 하나로 남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수사관들은 단서를 추적하고 용의자들을 신문하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맞춰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사건의 진실은 점점 더 흐릿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사건은 대부분의 범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범죄 현장.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먼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쇼트의 시신은 허리 부분에서 깨끗하게 반으로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절단 부위는 바로 눈에 띄었습니다. 거칠거나 삐뚤지 않았습니다. 매우 정교하게 이루어진 흔적처럼 보였고 수사관들은 범인이 인체에 어느 정도 익숙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에는 피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은 초반 수사의 방향을 바꿔 놓았습니다. 범행은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사망 이후 시신이 옮겨졌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형사들은 범행이 방해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또 다른 장소, 즉 외부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은밀한 공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신이 놓여있던 자세 역시 의문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팔은 머리 위쪽으로 올려져 있었고 시신은 단순히 버려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배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시에도 이 점은 기록되었지만 그 의미가 완전히 이해되지는 못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를 현장에 일부러 남겨두었을 뿐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결박의 흔적으로 보이는 자국들이 있었고 사망 전 일정 시간 동안 감금되어 있었음을 암시하는 상처들도 발견됐습니다. 이런 정황들은 계획적인 범행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47년 당시에는 이런 행동 패턴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명확한 수사 틀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사는 범인의 심리를 깊게 분석하기보다는 용의자를 특정하고 단서를 쫓는 데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빠르게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는 존재했지만 그것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각각의 단서는 따로 떨어져 있을 뿐 서로 명확하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증거를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다. 수십 년 동안 이 사건의 단서들은 서로 분리된 차에 다뤄졌습니다. 시신의 상태, 현장에 남아있지 않았던 피, 시신의 자세, 상처들까지 모든 것은 기록되었지만 그것들을 하나의 구조 안에서 함께 분석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현대적인 분석 기법으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을 때 출발점은 단순했습니다. 이미 기록되어 있던 모든 정보를 따로 떨어진 관찰이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시스템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알려진 사실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수사관들은 시신의 상태를 바탕으로 엘리자베스 쇼트의 사망 시점을 대략적으로만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후 신체 변화에 대한 더 정확한 분석 모델이 생기면서 이제는 그 시간대를 훨씬 더 정밀하게 좁힐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결과 사망 시점과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 놓인 시점 사이에 일정한 공백이 있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 공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시신이 옮겨진 것만이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 놓이기 전까지 일정 기간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상처의 형태와 시신의 상태를 다른 실제 사건 기록들과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단서만 따로 보는 대신 분석은 여러 특징이 어떻게 함께 나타나는지에 집중했습니다. 시신이 깔끔하게 절단된 점, 현장에 피가 없었다는 점, 결박의 흔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배치된 시신의 모습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이런 특징들이 함께 발견될 때는 대체로 특정한 유형의 범인을 가리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리 계획하고 통제 가능한 환경에서 움직이며 범행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려는 사람입니다. 이 분석이 특정 인물을 지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범행이 가능하려면 어떤 환경이 필요했는지는 훨씬 좁혀줍니다. 피해자를 방해받지 않고 붙잡아 둘 수 있는 사적인 공간, 압박 없이 범행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들키지 않은 채 시신을 옮길 수 있는 조건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사건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각각 따로 존재하던 단서들이 더 이상 흩어져 있지 않게 됩니다. 비록 범인의 정체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범행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점점 더 선명한 그림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처가 드러내는 것. 이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 중 하나는 엘리자베스 쇼트의 시신 상태였습니다. 특히 얼굴에 가해진 절개 흔적과 시신이 훼손된 방식은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당시에도 이런 점들은 잔혹하고 이례적이라고 기록됐지만 각각의 요소를 서로 연결해 깊이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함께 놓고 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드러납니다. 입가에서 귀 쪽까지 이어진 절개는 정교함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충동적으로 벌어진 행동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개선은 일정하고 통제되어 있었고 범인이 시간을 들여 신중하게 행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허리 부분에서 시신을 절단한 방식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망설이거나 여러 번 시도한 흔적 없이 이루어졌으며 어디를 절개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행위들을 유사한 상처가 기록된 다른 사건들과 비교해 보면 하나의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정교한 절단과 의도적인 얼굴 훼손이 동시에 나타나는 범죄는 대부분 충동적으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대체로 사전 준비, 인체에 대한 익숙함, 그리고 방해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목과 발목에 남아있던 자국들 역시 이런 분석을 뒷받침합니다. 이는 짧은 몸싸움이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 결박되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는 살해되기 전 어딘가에 붙잡혀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시신이 곧바로 유기되지 않았다는 이전 분석과도 이어집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건 단순한 폭력성만이 아닙니다. 사건 전체에 일관성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범행의 각 단계는 모두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통제되어 있었고 의도적이었으며 서두른 흔적 없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이런 특징은 사건이 우발적으로 벌어졌을 가능성을 낮춰줍니다. 대신 범인이 범행의 순서를 미리 계획했고 방해받지 않은 채 하나씩 실행해 나갔다는 쪽에 더 무게를 실어줍니다.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던 시간의 공백. 초기 수사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1947년 당시 형사들은 엘리자베스 쇼트가 정확히 언제 살해됐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대략적인 추정뿐이었고 그 범위도 매우 넓었습니다. 이 불확실성은 모든 걸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명확한 시간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행적과 시신이 발견된 장소를 연결하기도 어려웠고 범행이 실제로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를 좁혀 나가는 건 더욱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후 신체 변화에 대한 더 정교한 분석 모델로 사건을 다시 살펴보면 그 시간 범위를 훨씬 더 좁힐 수 있습니다. 시신의 상태와 현장에 피가 없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사망 시점과 시신이 공터에 놓인 시점 사이에 일정한 지연이 있었다는 가능성이 드러납니다. 이 지연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신이 다른 장소에 일정 시간 보관되어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잠깐이 아니라 특정한 신체 변화가 방해 없이 진행될 만큼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순간 수사의 방향도 현실적으로 크게 달라집니다. 관심은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서 벗어나 범행이 실제로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장소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누군가 방해받지 않고 오랜 시간 머물 수 있을 만큼 사적이고 통제 가능하며 외부로부터 안전하게 차단된 공간이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건의 시간 흐름 자체도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가 붙잡히고 감금되고 살해된 뒤 이후 시신이 옮겨져 눈에 띄는 장소에 놓이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따라가 보면 사건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인 구조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각각의 단계에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점들은 이 범행이 순간적인 충동으로 벌어진 우발적 사건이었을 가능성을 더욱 낮춰줍니다. 이 사건이 범인에 대해 말해주는 것. 여기까지 오면 몇 가지 중요한 조건들이 하나로 맞아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시신은 범행이 벌어진 장소에 그대로 남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망 시점과 발견 시점 사이에는 시간차가 존재했고 상처들은 통제된 방식으로 가해졌으며 시신은 결국 누군가의 눈에 띄게 될 장소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을 함께 보면 범인이 어떤 환경 속에서 움직였는지 그 범위가 점점 좁혀집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공간입니다. 피해자는 살해되기 전 일정 시간 어딘가에 붙잡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을 만큼 사적이어야 했고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안전하게 통제될 수 있는 장소여야 했습니다. 이런 조건은 많은 환경들을 배제시키며 범인이 의심을 사지 않고 자유롭게 드나들며 통제할 수 있는 장소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시간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박, 상해, 죽음, 그리고 이후 시신 운반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범인이 압박 속에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각각의 단계를 서두르지 않고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비교적 안정된 환경을 가진 사람, 즉 일정 시간 자리를 비워도 주변에 즉각적인 의심을 받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시신을 다룬 방식 또한 범인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절개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시행착오의 흔적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전문적인 교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전 경험이 있었거나 범행 전에 충분한 준비를 했을 가능성은 강하게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신을 눈에 띄는 장소에 놓아둔 선택 역시 또 다른 의미를 더합니다. 시신은 완전히 숨겨진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가득한 장소에 버려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발견될 수 있는 위치에 놓였지만 바로 발견되지는 않을 곳이었습니다. 이는 범인이 단순히 범행 순간만이 아니라 시신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발견될지까지 계산하고 있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런 분석만으로 특정 인물을 지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의 범위는 분명히 좁혀집니다. 범인은 자신의 주변 환경을 통제할 수 있었고 여러 단계를 실행할 충분한 시간을 가졌으며 범행 순간 이후까지 내다보며 계획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놓치고 있었던 것. 블랙 달리아 사건은 처음부터 증거가 부족했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시신의 상태, 현장에 남아있지 않았던 피, 시신의 자세, 상처들까지 눈에 보이는 모든 요소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서들은 하나의 연결된 흐름이 아니라 각각 따로 떨어진 정보처럼 다뤄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단서들을 하나로 연결해 분석하는 순간 사건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미제 사건이라기보다 시간과 통제, 그리고 시신이 발견된 장소와는 별개의 공간을 필요로 했던 하나의 체계적인 과정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범인의 이름을 밝혀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용의자를 지목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능성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범행은 아무 장소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급하게 저질러진 범행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 어려운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만약 증거들이 처음부터 어느 정도 범위를 가리키고 있었다면 왜 이 사건은 그렇게 오랫동안 끝없이 열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던 걸까요? 1947년 당시 수사관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만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같은 사건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기존의 증거를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사건이 갖는 의미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단순한 미제 살인 사건이 아니라 때로는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올바른 방식으로 바라볼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